극우라는 개념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합의에 나오고 있는 정의는 있죠. 근데 그런 정의나 기본적인 이해는 그래도 이제 도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과 간극이 있고 그냥 약간 일종의 놀이처럼 이제 극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정치 얘기를 할 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바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미디어라든지 이제 공론장에서 지식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 정말로 이 집단이 심지어 집단도 되게 커서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극우라는 라벨링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Reform Media. 네, 이 시대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 리폼트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미디어 PD 오윤입니다. 리폼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바른길교의 정재훈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신학계나 목회자분이 아니라 특별한 형제님을 모시고 방송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권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반드르넨 교수님과 촬영할 때 함께 해주셨잖아요. 한번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정치학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이시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정치학 공부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에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이제 인디애나 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부 쪽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정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그 현상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좀 떠들썩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군대를 2015년에서 2017년 1월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난 이후에도 되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되게 어떤 신념을 갖고 진심을 갖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학문적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약간 사회적 대화, 약간 뭐 이제 좀 수기하는 민주주의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원래 있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금 더 관심사가 좁혀지고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된 건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생각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고 싶어가지고 처음 정치학에 입문을 하게 됐죠. 사실 정치학 하면 보통 많이 받으실 질문이나 오해가 저도 신학과랑 비슷한 걸 받지만은 정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뭐 정치의 어떤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이제 정치 엘리트들을 연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 뭐 체제 자체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제도 뭐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하실 텐데 저는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하면은 유권자분들의 이런 정치 행동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로 연구하고 학위 논문 쓰는 것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반응하느냐 이런 거를 두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를 논하면 약간 엘리트 분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분들, 대통령, 약간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 동료 유권자들, 우리 동네에 있는 시민들, 그분들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뭐 나누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적어도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면 어쨌든 여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전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독재 국가면은 여론 연구를 할 수도 없고 할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북한에서 여론 연구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여론이 중요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 것들이 또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제가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게스트분들을 부를 때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신학자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잖아요.
네, 오늘은 왜 정치학을 전공하고 계신 형제님을 모셔서 함께 방송을 하게 됐냐? 이제 세간의 그 떠들썩한 정말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극우화되었는지 좀 적용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와 통계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반드르넨 교수님 촬영차 같이 사전 미팅하고 얘기하면서 형제님께서 그런 자료와 지표들을 사용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좋은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이걸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관이랑 소통도 하시고 되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감사도 많이 드리고 오늘 방송에서 좀 어떤 걸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신교 극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유독 이제 극우 분포 비율이 높다 뭐 이런 의미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과거엔 안 그랬는데 좀 유독 더 최근에 많이 그런 것 같다라는 의미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극우라는 표현에 대한 어떠한 신중한 이해 없이 이게 마구 이제 좀 남발하는 분들도 분명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최근에 많이 이제 언론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좀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뭐 개신교가 이제 극우의 온상지가 됐다라든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되게 그런 사상이 많이 빠져 있더라라든지 되게 일반화하는 언어를 많이 쓰세요. 그런 책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얘기들을 뭐 이제 출간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이제 신중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를 뭐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그래도 항상 일부라는 형용사를 많이 붙여 오셨어요. 왜냐하면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되게 신중하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일부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뭐 어떤 유튜브 시사 콘텐츠를 봐도 그렇고 그냥 주류 매체를 봐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나 봐 이렇게 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겠죠. 또 왜냐면 한국 개신교 인구만 해도 몇백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유독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극우라고 보기 어려운 또 너무 쉽게 또 극우란 단어를 쓰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그냥 이제 집단에게 너무 쉽게 극우 라벨링을 좀 약간 정치적인 언어로서 쓰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도 있지만 조금 과장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학계에서 말하는 극우라는 개념이 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어느 논쟁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뭐 극우도 모든 학자가 100% 만족하는 정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텐데 그런 신학에서 영성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같은 영성 그렇죠.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떤 면이든 언어 철학적인 면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같은 용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오해를 하고 나서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랑이 굉장히 다른데 이 뭐 극우, 뭐 극좌 이런 얘기들을 어떤 용어를 쓰든 이것도 다 되게 좀 그런 맥락 안에서 좀 의미가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게 굉장히 일상의 생활에서는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평범한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막 쓰죠. 그런 단어를.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뭐 명확하게 무조건 극우는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광범위하게 그래도 많이 합의해 나가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가장 선도적인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이제 카스무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조지아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뭐 극우 연구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우파 포퓰리즘 연구를 할 때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말로는 이제 극우라고 이제 번역된 이제 far right라는 영어 단어를 보통 쓰는데 이 극우 안에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극단 우파를 구분하시고 이제 급진 우파라는 말을 이제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극단 우파는 정말 나치즘 같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민주주의 자체를 사실상 이제 거부하는 그런 거와 다르지 아주 않는 익스트림하게 가는 정말 거니까, 진짜 익스트림한 끝까지.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국민 주권과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거나 설령 반대로 뭐 국민 주권을 내세워가지고 극단적인 아주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저 반자유주의적이고 정말 민주주의 자체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제도나 합리적인 어떤 제도나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정도 이제 굉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극단 우파가 있고. 그러니까 좀 무지해서 네.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우파인데 극단으로 갔을 때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를 잘 몰라서 조금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냐 좌파냐 자체는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치관의 어떤 뭐 실현을 위해서랄까요? 그렇게 갔을 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어떻게 나치 같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을까?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보다는 그 우파와 좌파에서 지지하는 그 사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타협해서라도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극단 우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죠. 어떤 민족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뭐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는 우리 민족 공동체, 전통적인 민족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그 자체로는 민족주의도 정말 선용하면은 되게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민족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체의 따뜻함 어떤 그런 면이라든지 또는 때로는 오히려 민족주의적 감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처럼. 근데 그 민족주의라는 그 감정이 이념이 잘못된 것과 만나면 그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굉장히 이제 다른 외집단을 억압하고 그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 반대로 이제 진보적인 사상, 뭐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도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극단 좌파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이제 이 무데라는 학자는 했습니다. 급진 우파가 사실 최근에 좀 이제 부상을 한 거예요.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치를 존중해요. 또 민주주의 자체를 또 존중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점진적으로 뭐 의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소수자 권리나 또는 법치나 뭐 권력 분립, 저희 뭐 권력 분립 되게 중요하잖아요. 삼권 분립 이런 것들. 또는 다원주의가 또 민주주의에서는 어쨌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는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급진 우파 정당이라고 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 어떤 이게 아마 많은 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민족주의가 보통 우리가 극우다 1940년대 30년대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게 현상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떤 철학 사조나 정치 이념이나 공학적인 게 있지만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좀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 분명하게 또 어떤 NL이나 PD나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도 좀 어떤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이런 급진우파의 카테고리랑도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무래도 사실 이 학자분들이 이 연구를 주도한 학자분들은 서구적 배경에서 사실은 이 개념을 만드셨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3세계 국가 학자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맞지 않는 사실 민족주의 연구도 그랬어요. 민족주의 연구도 좀 이제 당연히 서구적인 어떤 아픈 기억들, 역사들이 있잖아요. 민족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가서 했을 때 뭐 세계대전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 서구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민족주의는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뭐 저항이다 뭐 이런 거를 동력이 되는 면이 있었고 오히려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의 어떤 기반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족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뭐 학자분들이 많이 생겨났죠. 뭐 제3세계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네. 좌우로 나누는 그렇죠. 약간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입체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뭐 뭔가 민족주의 하면은 뭐 서구적 배경에서 주로 연구가 된 것들 보면은 뭔가 우파적인 것과 주로 관련이 된 느낌인데 우리나라 특히 뭐 옛날에 소위 말하는 어떤 운동권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근데 민족주의는 뭔가 진보적인 개념인가? 이렇게 또 인식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 분야에 뭐 깊은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아리송하고 정말 역동적이고 어떤 국가냐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일단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유용한 개념으로서 일단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용어든 이게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건 무조건 이래 하고 너무 단정해서 모든 걸 쉽게 단순화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극단우파와 급진우파를 정말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익스트림과 레디컬을 구분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렵다. 용어적으로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혼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학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미지가 딱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이해 체계 내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극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극우가 어딨냐? 극우는 폭력을 동반하고 뭔가 어떤 걸 혁명해야만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극우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되게 레디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극우라는 용어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급진우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정확한 거죠. 학계 언어로는. 그러니까 극단우파가 아닌 거죠. 그분들은. 근데 아까 우리나라 단어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파라이트도 극우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다고 극단우파, 급진우파를 평소에 구별하지 않잖아요. 이건 정말 학술적인 개념이기 다 때문에 똑같이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다 일상에서 얘기할 때 막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그냥 신학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분들이 또 이런 개념을 이게 발전시킨 이유도 결국에는 이전에 없던 현상 또는 내지 굉장히 새롭게 두드러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 극좌의 정의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극좌는 사실 이것도 아마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대부분 이제 극우가 아무래도 좀 이게 대세였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상대적으로 내셔널리즘. 연구가 덜 됐는데 이제 극좌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급진 좌파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우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 절차를 조금은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극좌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는 있겠죠. 폭력적인 경우 당연히 뭐 극좌라고 봐야 그럼 되고요. 마르크시즘을 따르는 그런 경우에 완전 극단으로 간 사람들도 극좌의 카테고리 안에 섞이는 사람들인가요? 섞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단체냐, 사람이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 뭐 사회주의나 이런 건 아예 공산주의나 이런 거 빼놓고 얘기하는 민주주의 네, 그쵸. 내에서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뭐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데서 사실은 이런 개념을 논의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왜냐면 권위주의 국가들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체계를 분류해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할 때 개인의 어떤 자산이라던가 권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의회적인 거나 우리가 함께 합일체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좀 급진우파는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약화시킨다 하면 좀 급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쪽으로 가서 급진적으로 가서 개인의 어떤 권리들 예를 들면 뭐 권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의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내가 샀다라고 했는데 이걸 토지를 공개념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돼서 좀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런 권리나 자산을 뺏어가려고 하면 좀 약간 급진 좌파에 넣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재분배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회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도 지켜야 되는 민주적인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위협을 갈 만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자산가라든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라고 할 때 그 사유재산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그 경계가 뭐냐. 이거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초과 이익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초과 이익이란 말이 없는 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뭐 AI를 통해 이익이나 어떤 뭐 공동체의 어떤 그런 거를 엮어 들어가서 지금 그걸 분배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되게 애매모호한 어떤 영역을 정해서 국가에서 그걸 통제해서 분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념들에도 속할 수 있는 거네요. 솔직히 그걸 판단 내리는 거는 그 분명히 이제 어떤 학자라고 하면은 학자분의 개인의 성향이 사실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선출된 그런 민주적 대표자를 통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민주적 제도가 돌아가면서 어떤 결정된 거라고 하면은 그걸 두고 급진이다 또는 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의 어떤 권리나 양보나 이런 게 필요한 영역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발생한다고 해서 뭐 급진이다 극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정치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정말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들이 침해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화하거나 뭔 딱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흑백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너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걸로 봐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극단적으로 가서 개인이든 국가든 권리 뭐 예를 들면 참정권 침해 같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런 우리의 중요한 권리들이 빼앗기면 좀 극단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 그러면은 이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급진 우파냐, 극우냐, 급진 좌파냐, 극좌냐를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그 분석하시는 분의 판단과 근거와 그런 것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제 부분들이고, 근데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제 극좌야, 제 극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이런 거네요. 저 사람의 구원론은 칼빈주의적이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관은 뭐 펠라기우스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 알미니안적이라를 어떤 학자가 그 사람을 다각화로 분석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뭐냐고 했을 때 칼빈주의적이지도 않고 알미니안주의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엄청 굉장히 입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정치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는 사례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거는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개념을 주는 이유는 이 개념대로 딱딱딱 모든 게 다 맞춰져서 라기보다는 이런 개념들을 만들고 현실 정치에서 그러면 이 사례는 이 사람은 이 정당은 어떻지?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사실은 뭐 서유럽에 뭐 어떤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당은 뭐 급진 우파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정당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라고 서로 해석이 보통 극우 정당이라고 뭉개서 표현하잖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는 보통 그렇게 보도를 하죠. 서구 언론도 사실 뭐 마찬가지고. 근데 당연히 그 판단을 내리는 건 그 언론의 성향, 예, 그런 것들도 달려 있는 거예요. 좀 자극적으로 써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기자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용어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 어떤 한 가지 용어로 치환시켜 버리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그 정당이 가진 사상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가지로 흑백 논리로 정의할 수 없다가 지금 저희의 지금 얘기의 흐름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용어를 뭉개거나 넓게 확장해 버렸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개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지나치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구구의 범위를 너무 넓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일단은 개념이 너무 넓어지면은 그 개념이 정확히 뭘 지시하는지가 흐려져요. 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다 아무거나 개혁주의에 넣으면은 개혁주의가 뭐지? 개혁 뭐 이것도 개혁주의고 다 개혁주의라고 달 수가 있다고 하네. 뭐 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혼란이 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이제 주류 외신 칼럼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극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극우와 많이 연관되는 뭐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실 정치나 시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용어를 너무 쉽게 쓰고 라벨링을 하면은 정작 그 역사적으로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잖아요. 되게 심각한 어떤 역사와 관련돼 있고, 근데 이 용어를 남발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게 의미하고자 했던 게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써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남발되거나 너무 그냥 조금 보수적이다. 그냥 보수적인 가치인데 이 사람도 극우라고 저 사람도 극우라고 하면은 진짜 극우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극우를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로 정말 이 집단이 극우인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극이라는 이제 라벨링을 붙이게 되면은 소외되죠. 민주주의에서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대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사람들도 위축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극단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극우 낙인을 찍게 되면은 그분들의 정말 들어야 될 목소리조차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최근 몇 년 동안 논의되는 게 뭐 이대남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남이 극우냐 아니냐. 이것도 뭐 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해왔어요. 어떤 학자분들은 이대남은 극우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대남은 극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학계에서 극우화 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대남을 두고요? 있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아니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분들도 이대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왜냐면 객관적인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했을 때 생각을 직접 들어보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너무 쉽게 특정 거대한 집단이잖아요, 사실은. 그 집단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라벨링을 붙이게 되면은 반발 효과도 있을 거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민주주의 좋지 않죠. 사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극우라는 게 조금의 보수 성향만 갖고 있어도 너 극우냐라고 했을 때 나 극우야. 나 그냥 극우라는 타이틀로 살래. 나 이게 자랑스러워. 니네가 나 극우라고 해? 그러면 어차피 모든 우파를 다 극우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극우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그 예전처럼 어떤 낙인이 아니라 그냥 나 극우 할래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글쎄요, 뭐 그런 현상까지는 제가 이게 깊이 고찰해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렇거든요. 나 극우 할래.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저는 일단은 그래도 어떤 우리나라 정서상 언어에 극단적인 이제 표현이 붙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무 쉽게 라벨링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이제 좀 더 어떤 집단을 함부로 판단할 때는 좀 조심하고 정말 깊게 분석을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사실 좀 우리가 극우라고 할 때 좀 뭐 한국의 어떤 이제 미국을 넘어서 한국의 좀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뭐 미국에서 좀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유럽에서도 보면 이민 정책, 뭐 동성혼 정책 이런 것들
또 있고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분명히 이웃에 대한 또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의 개념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민주주의 어떤 사회에서 민주사회를 실현해 나가고 뭐 부의 어느 정도의 재분배라던가 또 젊은 층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 뭐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과 자본소득의 차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직장도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 20대들, 30대들이 좀 분노가 생기고 그 공정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공정하지 않아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위선적인 것들, 앞뒤 다른 그 모순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극우라고 지금 라벨을 이렇게 레이블을 씌우는 과정이 뭔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개념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뭐 사실 뭐 반이민, 동성혼, 뭐 반공주의, 음모론,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미에서 극우는 무엇이고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마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떤 가치관 자체가 이것도 어떤 가치관이 다르죠. 예를 뭐 인종주의자다 이러면은 뭐 이제 그 가치관만으로도 이제 극우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죠. 정말 인종차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근데 뭐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학술적으로 극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좀 오해가 있는데 뭐 그냥 종교적 보수주의다, 뭐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럼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도 단순히 이제 종교적 믿음만 갖고 극우로 분류해버리면 그분들도 갑자기 다 극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이주자분들 살고 계시지만 그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되게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학술적 분석을 저는 생각하고요. 학자들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뭉개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주장하느냐 여기에 좀 더 저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극우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반드르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이웃과 형성해 나가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정말 공격적으로 또는 심지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저 집단 또는 저 정당은 제거해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과 반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뭐 대놓고 뭐 존엄성 무시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특정 신념은 확실히 그 신념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전히 현 시점 상황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분들을 지식인들도 고민을 하죠. 이렇게 어쨌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두고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이제 그냥 보수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극우냐를 이제 좀 결정짓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온건하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극우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게 되죠. 네. 그럼 결국 결론은 사실 극우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학계에서조차 100%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고 실제 우리가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극우라고 불렀을 때 그걸 우리가 사실 그냥 최대한 조심하고 지양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용에 대한 네네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가 돼 있지 네.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극우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하고 극우와 지금 우리 현실 정치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거리가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극우라고 부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책을 내고 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마저도 그거를 좀 조심하고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성찰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극우라는 개념이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합의에 나오는 정의는 있죠. 근데 그런 정의는 있는데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의나 기본적인 이해는 그래도 이제 도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과 간극이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처럼 이제 극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개념을 때 적용을 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정치 얘기를 할 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바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미디어라든지 이제 공론장에서 지식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 정말로 이 집단이 심지어 집단도 되게 커서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극우라는 라벨링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깔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일부 어떤 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한 분들인데도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쉽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아까도 처음 서두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식인 분들 박사학위가 있고 막 그런 분들인데도 한국교회 요즘 막 극우됐어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몇백만이 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한국교회가 계속 극우화 되었다는 게 심심치 않게 큰 채널에서도 나오고 계속 교계에서 이 말이 떠돌고 다니잖아요. 뭐 책으로도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한국 개신교회가 극우화 되었는가? 오늘 저희가 다룰 메인 타이틀이 그거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셨고 함께 보게 될 텐데 지금부터 정말 그 얘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분석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작년에 이미 한국기독사연구원이라는 단체라든지 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름 설문을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좀 간단하게 인용을 하자면 이제 뭐 기사연 자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하신 분들도 그거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둘 다 물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어요. 그냥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개신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극우화 됐는지를 물어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물어본 거예요. 이념.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향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러니까 그 7가지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7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극성향을 분류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강한 지도자,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을 선호하는지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급진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 또 기득권층은 시민에게 무관심하다. 이건 반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을 측정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합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일단은 극우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약간 이제 아쉬운 측정 도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측정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다 적용하신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도 뭐 21%대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촬영일 기준 이틀 전에 저희 인스타 스토리에 한국 교회의 정치적 편향성이 어떻게 된 것 같냐라는 설문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설문을 경우 저도 조금 놀랐는데 우경화됐다라는 이제 비율이 47%, 116표가 나왔고요. 자경화됐다라는 비율이 77표로 31%가 나왔고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55표로 22%가 나왔는데 우경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7%면 거의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사전에 그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리포미디어 채널 구독하시면 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실 텐데 그 당연히 보수 성향도 있으실 거고 뭐 진보 성향도 섞여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도 근데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회과학 데이터를 제가 직접 이제 분석해서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왔지만은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분류한 7가지 항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래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을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보수 성향을 측정한 건데 이제 외국인 시민권은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얼마나 배타적이냐.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로 만들었지만 실제 문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배타적 태도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요건을 이제 강화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네, 전통적 가족과 도덕 규범에 대한 어떤 수호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이제 문화인 북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 출발점과 능력 차이는 당연하다. 이거는 이제 능력주의적인 신념을 이제 측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 전통적 가족과 규범수가 그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된 이유. 아니요. 이 극우적인 성향을 의미한 게 보수적 아니라 성향. 보수 성향이에요. 보수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극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 네, 그분들을 합친 거죠. 근데 여기 그게 해당하지 않는 평범한 고수 성향 분들이 계시겠죠. 이게 합쳐져서 이제 극우라고 일단은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분들. 근데 사실 전통적 가정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거고, 좀 급진적인 최근의 것들은 남자 동성혼해서 그냥 입양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포함하죠. 사실 그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실은 이 문항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연구자가 의도한 개념이 있었을 텐데 사실 설문 응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땐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통 설문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요.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히냐고, 우리 조금 더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 설계를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해서 뭐 잘 모르지만은 보통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래 측정하길 원했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을 노력을 하시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이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측정하나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의 이제 이념성이 어떻게 변했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종합사회조사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KGSS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극우화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변화라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잖아요. 무슨 화가. 사실 그 시간적인 변화를 사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특정 시점만 보고 극우화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려면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점점 왔다.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좀 민감한 주제지만 재작년인가 뭐였어?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기점으로 뭔가 했을 때 당연히 그거는 좀 어떤 현상학의 리액션 반응으로 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정치 선거철에도 예를 들면 6월 3일 이전에 또 어떤 데이터랑 그 직후의 데이터랑 한 달이 지난 지금의 데이터는 다르게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사람의 맞아요. 그런 성향들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보수가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수는 극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네네. 대안적인 지표가 없어서 그냥 제가 평범한 이게 얘기를 가지고, 뭐 보수 점수가 제일 높다고 해서 그분이 극우라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극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좀 유의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평범하게 진보 보수 중도를 물어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혀 이제 딱히 개신교인 분들이 특정 해에 보수가 튀는 해는 있었지만 그런 흐름이 없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16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이건 그 박근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도에는 네. 아무래도 그 탄핵 사건 때문에 진보적, 그러니까 중도 쪽에 사실 이동을 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규정해 준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라고 대답한 문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중도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계속 있어 왔고, 진보도 어느 해 확 튀죠. 근데 갑자기 또 다시 금방 다운되잖아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름을 봤을 때 특별히 좌경화됐다거나 특별히 우경화됐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균적으로 개신교인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이미지는 과거 한 20년 전보다 지금 보수가 훨씬 기독교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평균적인 유권자랑 비슷하구나,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 왜 이렇게 보수 생각보다 없네 아쉽다 난 보수인데 난 보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 한국에 이렇게 보수가 많아 진보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이런 통계를 보여드리지만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한 10년 사이에는 개신교인들이 오히려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반응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데이터 상으로만, 이 네.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 표본 수가 엄청 많진 않아요. 이게 대략 전체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 데이터에서 개신교인 분들만 따로 떼면 한 2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아주 이제 모집단을 잘 반영한 그 표본은 아니어서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기관이 되게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고 되게 그런 아, 그럼요. 이거를 수행한 이 연구진 분들 이게 이제 그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 오랫동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해왔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때 한번 그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사회조사자료원에서. 그리고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기탁을 해주신 거예요. 그 기관에다가 학술적인 목적, 정말 공익을 위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자료는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굉장히 비싼 데이터예요, 사실. 정말 펀딩을 받아서 이분들이 엄청 고민하고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뭐 신문 기사 긁어서 가져온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리액션을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하는데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많고 사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사실상 크게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좌우에 대한 반응들이 오히려 더 섬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이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사회 전반의 이슈에 있어서 조금 더 열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 말은 이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좌경화돼 있다, 우경화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어떤 지표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는 정말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사실 사회과학도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학자로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굉장히 중도층에서 이렇게 최근에 들었어요. 요렇게 되는 게 있길래 네. 개신교인만 유독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정치적인 명확한 이념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2030 세대들 그리고 또 이제 10대 20대들이 막 많이 우경화가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막 엄청 이게 정치적인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 제가 크리스찬들과 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생각보다 다들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 같이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좀 유독 성향이 네.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만나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아이들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확실히 그 어떠한 이념 체계를 명확하게 공부해서 굉장히 그 일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뭐 청소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성인보다 훨씬 드물 것이고 또 일반 성인 유권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나 보수다 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가 둘이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이념적 거리가 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정당 지지자라는 거 알 때는 저 사람 진짜 나랑 생각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서로 무슨 정당 지지하는지 말 안 하고 그냥 대화만 했을 때 생각보다 공통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게 정서적인 거리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어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선입견해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거나 정서적인 어떤 거리나 좀 뭔가 안 맞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또 학자분들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으로 진짜 양극화됐다기보다는 주로 정서적인 양극화가 주로 주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게 되게 공감되는 게 이런 일들을 제가 실제로 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제 입장을 항상 좀 숨기고
대화를 일단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견 없이 좀 정치에 대해서도 이런 담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면 좀 황당한 게 그냥 결국에는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기독교인들 내에서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실현해 주는 정당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쪽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보기엔 너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가치관을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정말 이념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그런 해석의 결과물을 놓고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희가 또 이제 신학 팟캐스트니까 정치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강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보다 특정 정당에 소망을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저희가 되게 보고 싶은 게, 그러면 저희가 그 개신교의 이념 성향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좀 보수계, 저희가 지금 극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보수계 정당 지지 비율 변화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그 아까 이제 사회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거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인들 특정 정당에 쏠려 있다라는 또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평균적인 유권자를 보면은 좀 더 높은 해들이 분명히 있죠. 뭐 특히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계셨을 때 뭐 교회 장로님이다 이래가지고 확실히 그때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찍긴 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실히 이 당시에 좀 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에. 근데 이게 하나의 추세를 그려가지고 점점 보수를 많이 지지하는 걸 하냐? 딱히 그런 추세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역시 또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또 판단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아쉬워할 거고, 어떤 분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고, 이게 또 달라질 텐데, 분명한 거는 각자 토론을 할 때, 또는 각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일단은 현상을 먼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닌 걸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008년 정도 때는 거의 이제 보수계 정당 지지가 개신교인들 50%에 걸쳐 있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극우화라는 표현을 과연 썼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좌우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서로에 대한 적당한 견제와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던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31.9%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과거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이 정말로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많이 감소했고, 너무 많이 감소했다가 조금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기미 정도만 보이고 있지, 그 50%일 때까지는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언어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사실 이제 기독교가 확 우파 정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시간이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금 이제 연도별 조사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굉장히 더 많이 쪼개서 계월별로 뭐 조사한 게 있다. 이러면은 특정 달에 또 갑자기 보수가 확 튀고 또 갑자기 또 확 죽고 이런 게 분명 완전 지그재그가 나올 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그림도 뭐 모든 통계 데이터가 다 한계가 있지만은 그냥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편향적인 게 있죠. 네, 그런데 뭔가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한 건, 생각보다 그 어떤 정치 철학적으로 그 이념의 콘크리트 기반이 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사회 제가 봐도 이 어떤 이념에 대한 어떤 철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행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당파적 편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이념 정치와 관련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어떤 정당을 지지를 해요. 그러면 그 정당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을 얘기하시지만 유권자분들도 생각이 바뀌는 똑같은 정책이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했을 때는 오케이 지지하다가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그걸 추진하기 시작하면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편향성이 있어요. 그 대왕고래라던가 아니면 뭐 그 원자력이라던가 지금 굉장히 그 자행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너무 확 저거 들어오셔가지고. 좀 센데. 네. 그럼 갑시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사실 좌우에 다 있어요. 좌우에 다 있죠. 좌우에 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정책이나 어떤 것들에 금방 태도가 바뀌는.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어떤 지정학적인 글로벌 이슈라던가 경제라던가 환율이라던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의견이 맞다. 또 이걸 한번 우리가 뭐 정관 마냥 정했으니 이걸로 쭉 밀고 가야 된다. 이건 사실 좀 약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정책 결정가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관료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걸 여러 가지 고민해서 사실 하겠죠. 근데 하는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생업을 하는 종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걸 평소에 다 분석하고 맞아요. 파악하고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게 또는 기본적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생각의 어떤 쇼트컷이죠. 휴리스틱 기능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정당의 어떤 이념을 파악하거나 또는 어떤 정부의 정책을 파악할 때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진보적인 재분배 정책이다. 또는 이거는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정책이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또는 그게 당파성과 결합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특정 정책을 내가 편향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정치적 양극화가 이 사회 갈등을 좀 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뭘 해도 오케이 하고 일단 밀어주고 이런 경향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 신자로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자들이 엄연히 어떤 정치 현장에서 표를 던질 때 정말 자신이 이 투표권을 던지는 게 이 사람에게 던지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파적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내가 고민을 해서 특정 정당을 찍기에는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쏠려버리는 현상이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라는 선택지로 자꾸 사람들이 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균형이 너무 무너져 있는 정치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그것과 별개로 우파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고 좌파도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게 이 정책이라는 게 편향되지 않을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서로 견제를 해줄 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는 내가 그냥 반대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정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여기에 내가 표를 던져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 정말 성경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사람이 가진 정책이 어떤 부분들이 비성경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앗아가 버리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좀 신자로서 정치 참여에 있어서 조금 더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전 또 드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일방적인 몰표를 받는다, 내가 무엇을 해도 지지를 해준다는 생각을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게 되면 굉장히 오만해지고 위험하다고 독선적이고 생각해요. 위선적이면서 내가 뭐 해도 되네? 라고 해서 막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정치를 할 때는. 근데 이제 점점 더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좀 드는 생각이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투표를 하고 하는 또 정당이 있는 목적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이슈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정당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의견은 어때? 우리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어떤 증진을 위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니? 졌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사실 정치권에서 가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선거는 전쟁이다. 패배하면 그냥 다음은 없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좀 과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어떤 4년 동안에 본인들의 생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겠지만은 국민들까지도 그거를 왜 우리가 어떤 정당의 그 이념적인 거나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그런 거에 전가를 받아서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좌우 진영 다 잘 지내거든요. 다 얘기 잘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고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이 보수계 정당 지지 비율 변화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변했나 했을 때 사실 진보 진영이랑 보수 진영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있냐, 또 우파가 극우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그렇게 건강한 대화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좀 저희는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진보 그래프를 보면 2018년도에 요즘 우리한테 자꾸 이제 프레임으로 씌워서 극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러면 2018년에는 극자화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사회적 목소리를 네, 많이 낸 거죠. 진짜. 개신교인들이 오히려 더 확 올라갔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건 어찌됐건 저는 이게 되게 보면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개신교인들이 정치적인 이런 사회 흐름에 관심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관심 없는 것보다 관심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더 중심을 잡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면 내가 정말 이 정치 사회를 내가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쩌면 그냥 사회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뭐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게 정말 정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빠르게 하나 넘어가서 반이민 태도 이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랑 해서 이건 사실 뭐 비개신교인이나 개신교인이 거의 같다는 어떤 그래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반이민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맞는 지적이신 게 당연히 이제 서구 국가들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반이민이 엄청 핵심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유럽 같은 나라들 생각하면 심각하거든요. 이걸로 사회적 갈등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까 딱히 뭔가 이게 그게 고민을 안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조금 하나 선교학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90%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비율이 90%가 넘는 나라, 80%가 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중국 정도가 한 7, 80%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사실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단일 민족 국가가 있고 이제 다민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다민족보다도 다문화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다문화 또 다민족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정치권과도 협업을 해서 문화별 타운도 좀 만들어주고 또 사역을 할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두 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방인을 환대하고 뭐 물론 당연히 뭐 이민자 정책을 뭐 너무 비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쨌든 이분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중국인 이주자분들이 많죠. 근데 뭐 본토로 돌아가거나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유학을 오거나 외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거기서 전도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한국교회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뭐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되게 비슷한 없네. 수준인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또 결부되면 다른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또 이게 도시랑 사실 시골의 데이터 표본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이민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서유럽에서 특히나 프랑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무슬림들이 아예 장악해버려서 그럼 뭐 입법 체계나 그런 것도 아예 바뀌고 아예 그런 이슬람 사원들에서 예배가 그냥 바로 대놓고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서 한국은 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아마 여기에 있어서는 뭔가 좌파든 우파든 극단적인 레프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포용적인 게 조금 더 점수가 높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민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국 분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뭔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걸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좀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군소 진보 정당을 제외하고 주류 진보 정당에서는 이제 잘 얘기를 막 그렇게 많이 꺼내지 못하잖아요. 워낙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가 소위 안 되는 거죠.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저는 그 다음 또 설문 그거에 민주주의와 독재 관련해서 권위주의 이쪽이 세 개가 사실 붙어 있는 대답인 것 같은데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응답이 사실 이게 되게 유의미하다 생각하고 극우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비개신교인보다도 개신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가 위정자를 존중하고 이 부분이 되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2021년 거예요. 이거는 종합사회조사를 사용한 거고 2025년 데이터는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이제 2025년 작년 대선 이후에 사실 그 전과 그 후에 각각 이제 똑같은 사람에게 이거 패널 조사라고 하거든요. 패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굉장히 이것도 되게 고급 데이터죠. 이 연구팀의 팀장이신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량 방법론에서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연구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개신교인이 그렇죠. 보시다시피 오히려 비개신교면 적죠. 근데 사실 뭐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미세한 이걸 차이긴 가지고 한데. 뭐 또 개신교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12.4%였는데 개신교인들이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나올 수 있다가 16.3%까지 어쨌든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뭐 다른 네. 데이터이긴 해도 그래도 좀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그럼 어찌됐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오늘 계속 느끼는 감정은 너무 안타깝다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잘 묻어가고 있구나. 사회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 내에서 어떤 성경적인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사회 현상에 같이 잘 묻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세상과 구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이제 권위주의와 반다원주의 태도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2025년 대선 이후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규칙을 어겨도 나는 강한 지도자라. 정말 위험하죠. 규칙을 어겨도 되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적 타협을 원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정치는 성과 악의 대결이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그런 정말 흑백 논리가 이런 이게 것들을 개신교인이 진짜 미세하게 높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크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뭐 개신교인들의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딱히 발견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는 성과 악의 대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해를 좀 벗어나서 마치 이 정당이 잡으면 이 세상이 선해질 것처럼 저 정당이 잡으면 사회가 더 악해질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교회 내에 굉장히 어찌됐건 사회랑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규칙을 어겨도 강한 지도자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정도 중요한데
또 그런 부분들 특히 규칙을 어긴다는 우리 10계명 이런 도덕 윤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짜 우리가 좀 정치에 대해서 혹은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구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에 대한 옹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냥 신앙인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을 때 극단의 정치의 유혹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떤 기독교인 입장에서 불편한 뭐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무래도 이런 권력의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제도적인 어떤 침해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그 강렬한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방식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변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이제 몫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을 읽으면서 극우라고 레이블을 이렇게 씌우는 게 사실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건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사실 또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가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그냥 딱 그 주제에 한해서만 하면 더 많이 확장이 못하는 게 있고 사실 팟캐스트가 좋은 게 그래도 4명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한 주제에 대해 풍성한 다양한 견해들을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어떤 좀 입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서 좀 저희가 배우고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뭐 되게 단순하죠. 그냥 이제 개신교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되게 조금 이제 저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도 있고 예상과 달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로 설문조사 데이터, 사회조사 데이터를 많이 다뤄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거나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다 하고 가설을 세워요. 분석을 해요. 그렇게 안 나오네. 그래서 이 논문 뭐 이론 포기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정치 대화를 할 때 인상 비평에 기대서 사실 이제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게 물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매사에 다 돈 들여서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특정 집단의 일반화 표현은 확실히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야 또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물론 제가 뭐라고 사실 이렇게 그쵸. 네, 그러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바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보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진단에 따라서 뭐 해결책이나 각자의 아이디어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뭐 민주주의 부정하고 뭐 독재를 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과장을 해가지고 과장을 하는 대로 잘못된 그럼 처방전이 나오겠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뭐 그럼 이건 어떤 문제냐? 그러면 소위 뭐 교회 치리 문제냐? 이제 어떤 뭐 특정 교회가 전체 교단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시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뭐 교회는 그러니까 깨끗해 뭐 당연히 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좀 악마화하는 문제로부터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치를 바라볼 때도 이 동일한 잣대를 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전적 타락 교리가 상대 진영을 향해요.
근데 상대 진영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데 자꾸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을 거야, 내 이념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좀 상대를 너무 악마화했을 때 그럼 결국에 대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좀 한국교회가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그냥 오늘 데이터를 쭉 보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사회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구나를 보면서 느낀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너무 바빠서 일으킨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저희도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바쁘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다 체력적 한계가 있고 뇌가 다 과부하되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바쁜 사회 속에서 내 일에 치여 살다 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그냥 누가 말한 거 그냥 받고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권위자나 어떤 매스미디어나 이런 그런 좀 많은 어떤 인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마치 정답인 것 마냥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사실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배경으로 활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극장의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진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이 양쪽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사색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정말 옳은가에 대한 생각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판을 만드는 건 현대로서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라도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이런 대화를 좀 더 진솔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교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어쩌면 너무 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대화해 볼 수 있잖아요. 막 우파가 오르냐 좌파가 오르냐 이런 대화하면서 막 쌈박질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앞에서 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더 좋을까요? 이런 대화들은 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인문학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치공학에서 신학 같다 인문학으로 온, 사실 회개하라 이런 것도 나를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자체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도 있고, 또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뭐 피로사회라던가 어떤 번아웃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나의 생각만 맞다라는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아마 팀 켈러나 이제 한병철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사람이, 팀 켈러나 한병철 교수님이나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시몬 베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보면 결국 우리가 신에 대해서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를 빼고라도 어떤 여러 가지 사유하고 사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흔히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좀 무섭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할 때 그렇게 잘못 적용이 되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집단의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서 뭐 에코챔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야라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내가 혹시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회성이 있는 어떤 우리가 대화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차단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회가 이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어떤 공동체도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공동의 적을 지적하고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마크 데버 목사님의 매력적인 공동체에도
나오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너무 망각하고 스레드에서 보면 좌파교회 추천해주세요, 우파교회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려고 교회에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려고 하고 교회를 대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사실 초자연적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지만, 이 1시간 반 동안 떠든 이 모든 정치 체계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게 교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마저도 현실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것을 주장해서 그걸 너무 보려고 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뭐 저는 이제 그냥 한 명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서 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치 성향, 정치 이념이라는 게 유용해요. 보면 잘 쓰면 유용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이 이념은 굉장히 우리를 또 편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인 거죠. 저에게 익숙한 이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정의 중에 이제 신념 체계라는 이제 단어를 정의한 학자분이 계세요. 이제 플리커버스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신념 체계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일정 어떤 형태의 제약 또는 어떤 기능적인 상호 의존성이 서로 묶여 있는 아이디어 또는 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우파다, 또는 시장 경제를 중요시 여긴다 이러면 뭐 작은 정부, 그죠? 또는 뭐 그다음에 어떤 규제 해제, 이런 어떤 생각의 묶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제약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념을 갖게 되면은 유용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이거다라는 좀 그렇죠. 것들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유용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저는 되게 쉽게 제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은 생각을 제약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기본적으로 저는 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념처럼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제약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제약적 기능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게 타자를 먼저 분석하고 재단하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구체성을 모조리 삭제하려고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일단 나를 먼저 바라보잖아요. 정말 죄인인 나를, 정말 큰 죄인인 나를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신앙인데 오히려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제약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저 사람은 저 정당 지지하니까 저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네, 그렇죠. 상자에 넣어서 그 사람의 맥락, 살아온 여정, 그 사람이, 그쵸,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상도 간의 이제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를 이제 파괴하고 또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정말로 어떤 성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덕과 성품을 갖춰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치 성향도 갖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도 결국 성화의 과정의 한 부분인 거죠. 딱 어느 시점에 딱 정답을 정해놔가지고 그때부터 쭉 항상 가고 항상 매사에 똑같고 그걸 통해서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화의 측면에서 어떤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이념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단순히 정치 이념이 뭐 기계적으로
항상 중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특정 사람은 어떤 게 옳다고 믿을 수 있죠. 좌든 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는 좌우로 난다. 되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정치 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저는 그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도라는 이름 하에 균형이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은혜 바깥에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균형이 제일 중요해. 뭐 그럴 때가 있겠지만 사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날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있는데 그거의 극복 해결책이 중간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율법주의적이고 절당히 율법 폐기주의적이면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누리면서 하는 삶이 그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전 정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좌우 적당히 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누리고 그 세계관에 따라 판단하기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저는 이제 정말 성경적인 어떤 정치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좌우 균형이 어디 있어요? 일단 막아야죠. 반대해야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 몇 년 동안 많이 던지는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좌파여야 되나요? 우파여야 되나요? 이렇게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 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 위해서 각자의 신학과 신학 양심이 있겠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난 좌파할래, 나 우파할래. 뭐 그게 뭐 싸운다고 해서 서로 생각이 갑자기 막 달라지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라 자신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 어떤 신앙 양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말 그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성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 바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신앙 양심에 대한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나는 이 정당 지지해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형성된 그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조금 더 어떤 분야든 진중해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대화도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좌파고 우파고 이런 거 프레임이 씌워서 서로 얘기 안 하고 이것보다 한번 또 인격적으로 좀 존중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냥 진영이 다르다고 무시를 하거나 그냥 조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품격 있고 좀 멋진 모습으로 대화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저희는 신학 팟캐스트고 이거를 신앙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주장하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로 교회에 극우화되었다는 프레이밍이 씌워져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신앙인으로서 좌파 우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게 좋은 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비난은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저는 최근에 뭐 극우냐 좌파냐 뭐 배도자 벌 얘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잘라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저희가 사실 이 신학 팟캐스트지만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어떤 뭐 이런 정치적 이슈도 그렇고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좀 신앙의 관점에서. 근데 좀 이제 저희의 팟캐스트 시리즈들이 좀 요약도 해드릴 겸 또 이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나 이런 것들 하는데 공교롭게도 원래 제가 뭐 마이클 호튼하고 반드루너 다 섭외가 돼 있었어요 이미. 근데 하는데 공교롭게도 6월 3일에 이 선거가 이렇게 되면서 좀 참정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어떤 사회의 현상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라 사실은 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는 그런 것들도 나름 다뤄야 될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나와주신 많은 게스트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마 이게 나가고 나서 나가겠지만, 대담 영상이 나가겠지만, 유태화 교수님, 백석대 유태화 교수님도 나오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정규 목사님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사실 개혁파 신학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개혁주의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왜 팀 켈러 얘기해? 팀 켈러 개혁주의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개혁파라고 했을 때 유태화 교수님하고 대담 나눌 때 나왔던 건데,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 유니포미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개혁파 신학을 한다고 해서 단일화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플루포미티를 얘기했거든요. 플루포미티를.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자체의 성격도 다양한 어떤 합의점들에 대한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어떤 사상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정치도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레이 수탄토 교수님도 와서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가겠지만은,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영역들이 어떤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고유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개혁주의 혹은 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끼워 맞추면서 이래야만 개혁주의야, 이래야만 개신교야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좀 버려야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 또 반드르넨 교수님도 사실 이제 결국은 학자들이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르넨 교수님은 그레이 스탄토는 좀 약간 신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카이퍼리안으로서, 반드르넨 교수님이 말한 두왕국 이론도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민 정부의 사회가 언제나 좀 차선이고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슬슬 맞아요. 마무리를 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형제님 좀 다음 달 8월 되면은 미국에 돌아가신다고 하셨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앞으로 뭐 그런 비전이나 어떤 것들을 이뤄 나가고 싶으신지 그런 거 짧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제가 그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그냥 정말 제가 일단은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또 뭐 하기 뭐 잘 마무리한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또 관련된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뭐 뭔가 항상 엄청나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것만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선한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제 공부가 어렵지만은 그냥 그게 일단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결국 그걸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편집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에게 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태도와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좀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저희 셋이 말을 이렇게 안 한 게 처음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고 좀 경청하고 뭔가 배우는 시간이었던 적이 처음이어서 되게 새로운 시간이었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